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임 시즌 8 먼데 2 대전. 네, 이번 주는 세무회계에 대한 궁금증과 각종 탈세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 세무회계에 대해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4대 보험과 원천징수 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먼데 2 대전 세무회계 편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생활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각종 세무회계 관련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는 것입니다의 카카오톡 채널 친구 대화창을 통해 올려주십시오.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질문 받습니다. 오늘 세무회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저희 아임 세무회계 전문가 류영수 공인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잘생긴 유영수 회계사입니다. 뭐 이문희 원장님 방송 듣고 따라하시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네, 글쎄요. 네, 다음은 각종 탈세 잔머리 수법에 대해 소개해 주시는 분입니다. 네, 사기 전문가 박 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헤어스타일 되게 잘 어울리십니다. 이제 50대랍니다. 사람들이 머리가 하얘가지고 네 정말 사기 전문가 같은 포스가 풍기는 것 같아요. 이제 고급적으로 사기 좀 쳐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레이드 좀 높여가지고. 너무 마이크 가까이 안 대셔도 괜찮고요. 네, 오늘 주제는 4대 보험과 원천징수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급여 월급을 받는다 하면은 그 액면가 그대로 다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른바 세전, 세후 이래가지고 세금 떼고 4대 보험 떼고 이런 등등 얘기를 하는데, 우선 그 월급이든 수당이든 일당이든 이 모든 소득엔 전부 다 세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소득에는 무조건 세금이 발생합니다. 근데 소득세는 용돈 받는 건 어때요? 용돈은 그렇고 그것도 세뱃돈 이런 거. 소득세는 쉽게 얘기하면 열거주의 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거주의 과세. 주의 과세. 네, 그게 뭐냐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은 무조건 과세된다. 라는 거고, 만약에 그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해 놓은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거기 없는 거는 세금을 안 매긴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유튜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열거에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매기냐 이런 그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유튜브에서 버는 소득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라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하게 되면 무슨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거기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과세가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거를 그분들이 누락시키거나, 새로운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없었던 네. 거니까. 누락시키거나 아니면 속이거나 이런 탈세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열거주의에 그 열거된 항목에 일단 용돈 이런 건 빠져 있으니까 그쵸, 빠져 있죠. 세뱃돈 이런 거는. 아니, 그러면 유튜버는 어떤 사업자를 내야 돼요? 그냥 개인 사업자. 아니, 업태하고 업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송업인가? 유튜브는 인터넷이기 때문에 사실 방송하고는 좀 방송법에 규제를 받지 않거든요. 전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사업자를 내려고 그래서 해도 이제 시대가 너무 빠르게 그러니까 흘러가다 보니까 기존의 법이 그 앞서가는 시대를 커버를 못하는 그런 충돌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때요? 오늘 주제랑은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되게 부자 할아버지가 세뱃돈으로 건물을 한 채 줘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증여세죠. 근데 이제 그 증여세법에 아니면은 현금으로 뭐 건물을 하나 팔아가지고 뭐 다른 뭐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다 내고 그걸 현금으로 세뱃돈을 줘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증여세입니다. 어떻게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돼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 뭐 정해져 있어요? 용돈이나 뭐 세뱃돈 이런 게? 증여세는 이제 친척 또는 자식 또는 기타 아무런 관계 없는 자들한테 그 증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소득이 생기면 소득이라기보다도 재산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아니 있습니다. 그 이해는 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인데 상속세나 증여세는 거기도 옛날 열거주의 과세였어요. 근데 대기업, 삼성 이런 데서 그걸 교묘히 해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포괄주의 과세로 바뀌었습니다. 걸리면 증여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금액이 따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돈 그렇죠. 뭐 1, 20만 원, 100만 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애한테 1000만 원씩 매년 10년을 줬다. 용돈을 1억이죠. 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은 네. 그 판단 기준은 그럼 국세청이 하는 건가요? 법으로 딱 판단할 할 게 아니라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단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원칙적으로 하면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거고 또 반면에는 부모가 애를 부양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를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국가가 도둑놈이네. 그러니까 소득세법에서 내가 소득세를 안 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한 발언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제가 돈이 좀 많아서 내 자식한테 매년 1000만 원씩 줬어요. 근데 10년이 돼서 1억이 됐어요. 아니 과세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를 한다고 하면 그게 도둑놈이죠. 그럼 보편적으로 인류 타당하게 다 과세를 하든가. 걸리면 과세하고 안 걸리면 과세 안 하는 이 도둑놈이죠. 그거를 도둑놈이 아니라 증여세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안 하는 놈이 나쁜 놈이죠.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는데 그거에 대한 소득세라든지 각종 재반 세금을 다 냈어. 그래서 오르 1000만 원이 이제 내 건데 그거를 내 자식에게 용돈을 준다고 해도 증여세에 해당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자식한테까지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 안 됩니다. 근데 연애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럼 4,999만 원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아니 5천만 원까지. 알겠습니다. 그 이제 조금 전에 뭐 4대 보험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뭐 이게 세법에서는 보험을 커버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이거는 정부 지원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4대 보험료를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납부하는 게 부담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그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등재 안 하고 그냥 돈으로 주세요 이런 경우들도 현실에서는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4대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있고 아니면은 실직했을 경우에 그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뭐 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4대 보험이 주 몇 시간 조건이 있더라고요. 네. 가입하는 게. 그래서 그게 해당이 되면 무조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하고 한 달에 많이 월 강화된 60시간 것 이상 같아요. 일할 네. 경우에는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월 60시간이 안 될 경우에는 건강보험은 가입해서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한 달간 그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이 안 되더라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역시 또 가입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은 국민연금 가입 확인 그것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가입하라 이런 통보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금 전 말씀드린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근로자나 아니면 사업주가 4대 보험 내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경우에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그 월 평균 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90%까지. 근데 월 평균 네. 그거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두루누리 사업을 검색창에 찾아가지고 보시면 돼요. 2018년 1월 1일부터 그 소급 적용이 되는 거예요. 3년간 지원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3년이 2021년부터는 안 합니다. 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되는 거니까 제외 대상이 있어요. 전년도 재산의 과세 표준액 합계가 6억 이상인 자, 그리고 이제 전년도 소득이 2,772만 원 이상인 자, 그리고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영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은 저소득 근로소득자 같은 그런 분들은 이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거를 잘 활용할 수 이거 있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신청이 아니죠.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내일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면 2019년도 1월달 거는 다 소급 그 전부터 한 거는 다 소급을 받는 건가요? 네, 합산해가지고 3년만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네, 두루누리 사업에 검색하셔가지고 문의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 첫 번째 질문자님 사연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인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는 일주일에 1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4대 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이고 알바에서도 4대 보험 가입은 했는데 보험료와 세금을 알바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시급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혹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나요? 네, 첫 번째 질문자님의 사연은 이분은 이제 투잡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일명. 뭐 주중에는 그 일반 직장에 다니시고 주말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직장 다니는 데에서는 4대 보험료를 다 납부를 하고 있고, 근데 알바에서는 4대 보험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돈 토해내라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그 궁금증을 주신 것 같아요. 네, 토해냅니다. 어떻게 확인? 이게 이제 그 소득세에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뭐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우리가 종합소득세라고 하고 그 이외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라고 하면 그 소득은 종합소득 중에 무엇에 해당될까요? 근로소득 그렇죠? 근로소득이죠. 그래서 근로소득이면 현재 직장에서 또 이제 급여를 받으면서 각근세를 내잖아요. 근데 편의점 주인은 이분한테 주는 돈을 어떻게 비용 처리할까요? 인건비로 그죠? 처리하지 않겠어요? 인건비 처리하는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일용 근로자죠. 편의점만 본다면. 일용 근로자가 이제 3개월 미만 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자고 건설 근로자인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편의점 그 주인이 분기별로 매달 10일까지 일용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증빙을 세무서에 내야, 그러니까 그렇죠. 국세청에 예. 제출해야 본인이 이제 소득세를 감면받는 거죠. 그렇죠. 네, 개인 그만큼, 사업소득세를 감면받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죠. 저쪽에 신고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할 때 합산해서 현재 직장과 또 편의점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이제 연락이 오겠죠. 세무서에서. 당신 소득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가 누락됐으니 신고하십시오. 라고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게 국세청에서 다 확인이 가능해요? 확인 전국적으로 전산으로 다 뜹니다. 전산으로?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는 편의점 주인이 일용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사업자도 이제 알바 입장에서는 천사 같은 편의점주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분들도 그런 비용들을 비용 처리 안 하고 그냥 그 신고하는 방법 중에 단순 경비율 또 기준 경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그냥 수익 금액의 몇 프로가 니들이 그냥 필요 경비를 썼다라고 보고 나머지 내에서 소득세를 내라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편의점 주인이 그 제도를 이용한다면 그분도 귀찮으니까 일용노후 지급명세서를 제출 안 하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는 모르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좀 이해를 돕자면은 기준경비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이만큼 벌었고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썼다는 걸 일일이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게 너무 영세한 분들한테는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 각 업종별로 국세청에서 뭐 75%뭐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놓고 그만큼은 사업에 쓰는 걸로 인정해줄 테니까 나머지를 소득으로 잡는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잡는 게 아니라 수익 금액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임차료도 빼주고 뭐 세금에서 빼주고 나머지는 그 빼준 금액의 몇 프로를 그냥 필요금을 인정해주겠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더 많이 썼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악착같이 자료 모아가지고 기준경비율보다 더 많이 증빙해 세금을 그때는 더 장부를 내는 하는 거고. 거죠. 장부 작성해서 정확하게 이제 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세무 회계하시는 분들은 일거리가 줄어드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 홈택스에서 그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활용들. 또 영세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 잘 안 찾아와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그 비용 지불하는 것도 아까워하시니까 또 어떤 세무사 사무실에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비용을 확 줄일 테니까 얼마 달라고 하지만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편법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잘 안 오십니다. 직접 민원봉사에 가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민원봉사에 가면 거기서 또 가까운 데 가서 신고를 대행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연말에 그 연말정산을 하실 때 반드시 본인이 급여 받았던 거하고 그다음에 편의점 알바비를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 전에 확인할 거는 편의점 아니죠. 사장님께 과연 아니죠. 그 인건비 처리하셨는지 여쭤보고. 그거 아니 그냥 기다리면 연락이 오면 신고를 하는 거고 연락이 안 오면 인마이 포켓인 거죠. 그것도 연락이 왔을 때는 이미 가산세 이런 게 붙지 않나요? 그게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박 사장님 말이 맞는 거예요. 네. 연말정산은 주 1월 달에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월 달에 내가 그걸 놓쳤다라고 하면 5월 달에 자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 사장님 지금 말한 대로 안 하고 있다가 국세청 연락 오면 그때 가서 5년 동안 누적돼서 나오면 가산세가 엄청 큽니다. 아니 전화 온다면서요, 기사님. 전화는 국세청에서 절대 전화 안 합니다. 국세청에서 신고 안 하셨다 전화 오면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하시고 무조건 문서로 옵니다. 네, 맞아요. 문서로 오던데. 네. 문서로 오던데 저한테도. 뭐 이렇게 누락됐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자진신고하십시오. 자진신고하라고 이렇게 날라오더라고요. 그럼 그때까지는 일단 봐주는 거예요. 가산세가 안 붙은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세요라고. 아니 봐준다기보다도 국세 행정이 그렇게 뭐 모든 것을 신경을 쓸 만한 여력이 사실 없죠. 예. 그러니까 결론은 다시 얘기하면 자진신고 하라고 연락 오면 그때 신고해라. 그렇죠. 박 사장님 얘기는. 네, 맞죠. 그걸 뭘 계속 사장님한테 저기 뭐 단순 경비를 신고하셨어요? 혹시 제 거 뭐 이런 신고 이런 거 뭐 그 실례고요. 그냥 이따 기다렸다가 날라왔네. 그러면 신고하러 가는 거고. 근데 그게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진신고는 언젠가는 날라와요. 예. 전화는 안 온단다, 여러분. 네, 보이스피싱이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그거 딱 날라온 거 봤는데요. 전년도에 네가 얼마를 벌었다. 이런 것까지 다 기타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 하신 분이 뭐 아르바이트 신고한 거 그 금액은 사장님이 신고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날라왔다는 얘기는. 그럼 그거 갖고 가서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딱 날라왔는데 그 돈이 없다. 그럼 이 사장님이 신고 안 하신 거구나. 그거 다 나옵니다. 그 종이에. 그러니까 그거 보고 신고하시면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네, 두 번째 질문자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당 13만 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사무소에서 받은 일당의 10%와 추가적으로 세금 명목으로 공제해 11만 6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제가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공제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네, 두 번째 분은 일용직 노동자 같은데요. 이게 일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데 13만 원을 그대로 다 받는 게 아니라 10%를 떼고 뭐 세금 뭐를 공제해서 11만 6천 원을 받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분은 그냥 나중에 세금 걱정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거든요. 네, 일용 근로자는 원천 징수를 하는 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천 징수를 하면은 내가 받기로 한 돈을 받을 때 그거를 미리 떼고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나는 직접 내진 않았지만은 사용주가 간접적으로 걷었다가 나중에 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간접세.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없으면 그냥 원천 징수 한 걸로 종료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뗀 게 맞아요, 지금요? 13만 원 받았는데 11만 6천 원. 그러니까 얼마를 뺀 거예요? 2만 4천 원을 공제한 거네요? 이게 그쵸. 맞는 건가요? 4대 보험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4,000원 아니에요? 네, 아마 그 액수는 정확하게 뗀 14,000원 걸로 이거, 보이는데 근데 이 질문이 언제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은 10만 원까지 비과세 요즘 거예요. 예, 네, 올라온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도부터는 15만 원까지가 근로소득세 공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5만 원에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 원천징수 6%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분은 13만 원이니까 그 세금을 안 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4대 보험만 띄겠죠. 그럼 올해 그러니까 이분이 세금 명목으로 공제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 전에 올라온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칙적으로 일용 근로자는 원천 징수하고 종료가 되는데 이분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에 연말정산 신고를 다시 하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유추해 보건데 업자가? 그렇죠. 용역에서 뗀 거예요. 용역에서 떼고 그럴 인마이 수도 포켓? 아니, 인력사무소는 원래 법적으로는 사용자한테 5% 그리고 근로자한테 5%를 받게 돼 있는데 인력 시장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사용자들한테는 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소개해주는 사람이 양쪽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네, 그건 법적으로 딱 5%씩 받게 돼 있는데 사용자 측에서 안 받으니까 그냥 근로자한테 10%를 다 떼요. 그래서 13만 원인데 그럼 13,000원을 떼거든요. 용역 사무소에서. 네. 그런데 이제 14,000원 뗀 거 보니까 거기는 좀 많이 뗀 것 같고. 1,000원 더 뗐네요? 네, 1,000원 더 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은 세금을 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인력사무소 수수료를 뗀 거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오, 이게 더 설득력이 있는데. 회계사님 설명보다. 1,000원은 뭐예요, 그러면? 4대 보험료인가?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명목으로 띈 걸 수도 있고, 예, 뭐 그런 거.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유추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KBS에서 지금 그 5시엔 대전함 출연하잖아요. 세금을 좀 떼고 주시거든요. 몇만 원 안 돼요.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건 뭐예요, 그러면은? 기타 소득으로 뛰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에도 15만 원에도 그 밑에는 안 뗀다면 근로로 안 보는 건 거죠. 그건 근로 예. 소득인 경우고 예. 기타 소득으로 뛸 수도 있어요. 기타 소득은 노동 아니에요? 네. 그게 뭐 배당 받는 것도 그것도 일에 따도 원고 쓰고 기타 소득이라는 방송하고 기타 소득이라는 얘기는 그게 내 주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 유일한 수입원인데요. 슬퍼라. 슬퍼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 이분은 우선은 15만 원까지는 그 근로소득 중에서 일용직 노동하시는 분들은 소득세를 떼지 않는데 만약에 15만 원이 초과되면은 초과분의 6%를 이제 근로소득세로 뗀다. 근데 지금 이분의 경우는 우리 박 사장님이 추론컨대 그게 아니라 인력사무소에서 원래는 사업주한테 5% 그리고 노동자한테 5% 이렇게 해갖고 수수료를 받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에게 안 매기고 노동자에게 10% 일관적으로 매겨 걸로 보인다. 그렇죠. 거기에 1,000원을 플러스한 것 같다. 그게 지금 관례고. 그리고 그 1,000원은 만약에 이분이 그러면 왜 사업자한테 5% 받을 거 나한테 가져갔어요라고 항의하면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소송 걸고. 그럼 그 부분만 인력사무소에도 돌려주겠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이제 일을 못하는 거죠. 이거 갑질 아니에요, 갑질?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주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음에 일을 안 주는 거는 이거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엄격한 차별 행위이자 부당 노동 행위 아니에요?
아니 물론 이제 FM 쪽으로는 그런데 인력사무소에 지금 들어가는 룰이 그렇고 인력사무소 만약에 이제 제가 블레임을 했어요 그분한테 태클을 걸고 야 왜 니들 나한테 왜 10%를 떼냐 5%만 떼라 아 그래 5% 뗄게 그러면 그 사람 내일 또 올 거 아니에요 나 일 달라고 방금 블레임이라고 했어요? 블레임이요. 그럼 이제 안 주는 거죠. 아, 블레임도 맞아요. 예, 비난하는 거니까. 안 주는 거죠 일을. 그렇게 되면 그 사람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목적으로 이렇게 제가 그리고 추론컨대 그 1,000원은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비 뺀 거예요. 고용보험비. 그 건설을 가려면 고용하고 산재를 꼭 더 넣어야 되거든요. 하루 24시간짜리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 1,000원 뗀 거예요. 그럼 정확합니다. 내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골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골령골, 대전 형모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임 시즌 8 먼데 2대전 세무회계 편. 네, 오늘은 그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우선 아까 프리랜서라는 분들 있잖아요. 네, 말이 프리랜서, 좋아. 네. 프리랜서지 사실은 그냥 일 있을 때 하는 뭐 이런 건데 이분들 소득을 뭐 기타 소득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은 3%를 띱니다. 3%? 네. 그 프리랜서의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은? 프리로 뛰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정 PD는 기타 소득이고 쟤도 프리랜서인데. 아니야. 프리랜서라고 해서 3% 뛸 수도 있어요. 사업소 뛸 수도 있고 기타 소득 뛸 수도 있고. 아, 그런 경우에는 그 프리랜서의 소득은 또 그 일반 근로소득 갖고는 다르게 본다. 그렇죠. 사업소득의 일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3%. 3% 뛰는데 그럼 비과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없죠. 무조건 네. 10,000원을 받아도 3%. 그렇죠. 근데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사에서 안 떼요. 근데 1,000원짜리 프리랜서 소득도 있어요. 근데 아니 세금을 떼었을 때 1,000원 미만이면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은 999원이면 세금을 떼지를 않습니다. 그럼 얼마인 거예요? 그 소득이? 대한민국 고맙네요. 아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임 시즌 8 먼데 2대전 네, 세무회계 편 그 4대 보험과 원천징수 관련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사실 회계사님의 설명보다 박 사장님의 그 현실에서의 그 적용이 더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뭔지 기억나십니까? 종합소득세는 아까 말씀하신 근로소득,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영무소득, 네. 사업소득, 또 부동산 소득도 사업소득 일종이니까. 근데 그거 외에 소득이 또 있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없죠. 편취, 갈취.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소득은? 좋은 소득이요? 글쎄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죠. 불로소득.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 좋은 소득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네. 어쨌든 간에 좋잖아요. 개인적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 근데 이자 소득에도 돈을 매긴다는 건, 와, 저는 세금을 매긴다는 건 진짜, 저 이해가 안 됩니다. 불로소득에 우리가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 이런 뭐 신성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와 그 다음에 이런 불로소득이 좋은 것이다 하고는 그러니까 회계사님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건 그렇죠, 알겠는데 아니죠, 네. 참 그러니까 현실이 슬픈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은 노동을 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소득이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임대소득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기초에는 다 노동이 깔려져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어쨌든 간에 벌고 난 후에는 아니면 뭐 상속을 받았던, 증여를 그렇죠. 받았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소득에는 좀 더 과중한 세금을 매기고 근로소득에는 또 그 종합소득세 중에 세수가 가장 많은 게 사실 근로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유리지갑. 그렇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봉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세금을 좀 덜 걷어서 근로소득자들이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게끔. 그러게요. 맞아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말씀이십니다. 예. 노동 그 근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업가들 이런 분들이 내는 세금보다 그 일을 안 하고 내는 그런 세금에 좀 더 과세를 해서 그 조세 형평성을 좀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너무 고민의 획기적이고 계산님의 말씀이셨고요. 언론적인 얘기들입니다. 네, 우리 어떻게 박 사장님도 마무리 발언하시죠. 네. 저는 세금 매기지 말자. 아니죠. 근로소득이 뭐 대다수인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이자소득 뭐 부동산 소득에 과세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그것도 없잖아. 있어요. 있어요. 네. 예, 두 분 안녕히 가십시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수요일 웬스데이 대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